미국 한겨울의 어느 도심.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휘몰아치고 높은 빌딩 사이로 하얀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코트깃을 세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로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이 도시의 사람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롭습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온 어떤 이들에게는 이국 땅의 겨울은 더욱 혹독합니다. 익숙한 음식의 냄새도 편안한 모국어도 따뜻하게 안아줄 가족도 없는 이곳에서 그들은 홀로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냅니다. 그중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호. 20대 초반의 가난한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준호가 미국 유학을 결심했을 때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도와줄 혈역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아버지의 말씀은 무거웠지만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6시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면 준호는 좁은 원룸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히터는 최소한으로만 틀고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방 안에서 간단히 빵 한 조각과 우유로 아침을 때우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새벽 배송입니다. 신문과 우유를 각 가정의 문 앞에 배달하는 일. 겨울 새벽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빕니다. 손이 얼어붙고 뺨이 따갑지만 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빨리 마쳐고 빨리 학교로 달려가야 하니까요. 오전 9시 10분 전 캠퍼스에 도착합니다. 강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 다른 학생들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떠들고 있습니다. 준호는 그저 노트북을 꺼내고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합니다. 졸음이 몰려와도 꾹 참아야 합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일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그날의 모든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과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잠깐의 여유도 없이 다음 아르바이트 시간까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오후 5시 학교 근처 한식당으로 가서 두 번째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냄새가 나면 가끔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아버지와 함께 먹던 삼겹살. 하지만 그리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고 손님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해 준호는 눈을 감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편안하게 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유학생 준호의 일상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걸었으니까요. 가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준호가 다니던 대학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온 교환학생들, 남미에서 온 유학생들,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까지. 이 캠퍼스는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습니다.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고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곳. 준호는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혼자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로,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그의 삶은 오직 공부와 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서 준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영학 과제를 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화면 속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일했고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요. 잠깐 눈을 감고 쉬려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떠 옆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동양인 여학생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안경을 쓴 그녀는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경제학 원론 책이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자신의 과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옆자리에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도 공부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준호는 과제를 마치고 뻐근한 목을 붙잡으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옆자리의 여학생은 여전히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준호가 무심코 한국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옆자리의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요. 그녀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 하세요? 아니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어는 조금 할 수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 그녀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한국에서 온 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린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와 린은 그날 이후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린도 유학생이었습니다. 중국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유학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그녀는 매일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해요. 학교 북문 쪽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주말마다 일해요. 린이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린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기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혼자서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린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환경의 두 사람은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다가 가끔 말을 섞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도서관에 가고 함께 과제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캠퍼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들이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캠퍼스 입구에서 준호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린이었습니다. 그녀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었나 봅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린. 준호가 불렀습니다. 준호? 왜 여기서? 아르바이트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린도? 네, 저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린 힘들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린이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캠퍼스는 점점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힘든 유학 생활에서 누군가 함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하얗게 뒤덮여 있던 캠퍼스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에서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잔디밭에는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두꺼운 코트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캠퍼스를 누볐습니다. 준호와 린의 관계도 봄처럼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친구 이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아르바이트 끝나고 늦은 밤 캠퍼스를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린, 나랑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있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 힘든 유학 생활에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롭고 힘든 날들 속에서 준호는 그녀에게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 린에게 준호는 단순한 연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거나 멋진 선물을 주고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함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지친 서로를 위해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나눠 먹는 것.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늦은 밤, 눈 내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손을 꼭 잡는 것. 시험 기간에 서로를 위해 커피를 사다 주고 힘들 때 괜찮아. 우리 함께 잘 해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준호와 린은 여전히 힘든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캠퍼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녀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호와 린도 학사모를 쓰고 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이네요. 린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준호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 씨, 우리 잘 해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린.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학사모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준호와 린은 캠퍼스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도서관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린, 우리 결혼해요. 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해요. 이제 졸업도 했고 취업도 해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날들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해요, 준호 씨.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힘든 유학 생활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진 그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시청에서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캠퍼스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정말 결혼했네요. 네, 이제 우리는 부부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결혼 후 준호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린도 회계 관련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치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가구는 대부분 중고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린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린을 꼭 안았습니다. 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9개월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준호와 린은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두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아기의 이름은 준이었습니다. 준,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린이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삶이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순탄치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경영진은 책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준호에게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 이번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상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담당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당신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그 오류는 제 잘못이 아니라. 준호 씨, 논쟁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2주 안에 짐을 싸고 나가주세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프로젝트의 실패는 준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와 경영진의 무리한 요구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책임을 그에게 떠넘겼습니다. 유학생 출신이고 연줄도 없고 힘도 없는 준호에게 회사를 나오는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린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린, 나 해고됐어. 뭐라고? 회사에서 나를 해고했어.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내게 떠넘기고.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린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준호 씨.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회사를 찾으면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월급도 있고 당신도 곧 다른 직장을 찾을 거예요. 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구인 사이트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계속 불합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귀하의 이력은 인상적이었으나 현재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거절의 메일들이 쌓여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전 회사의 레퍼런스였습니다. 새로운 회사들이 이전 직장에 문의하면 그곳에서는 준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끈 직원, 책임감이 부족한 직원. 사실이 아닌 평가들이 준호의 재취업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준호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린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 렌트비, 아기 준이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축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무너진 듯 했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인가? 자책감이 준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린과 준이 잠든 옆방에서 들리지 않도록. 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지만 그녀도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린은 준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와 불안을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3달째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직 구직을 잠시 멈추고 어떤 일이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배송 아르바이트, 창고 정리 아르바이트. 준호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문직 월급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돈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창고에서 박스를 옮기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린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던 남편이 이제는 육체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니. 준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준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준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린은 아기 준을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이는 이제 3살이 되었고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준이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준아. 엄마가 밥 줄게. 린이 부엌으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뒤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린이 돌아보니 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아. 린은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준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작은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준아. 준아. 대답해. 엄마 목소리 들려? 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방금 집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이가 갑자기 쓰러졌어. 뭐? 준호는 딸을 안고 급히 차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린은 계속 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준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 엄마 목소리 들려? 준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급히 준이를 데려갔습니다. 준호와 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난 후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이 부모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딸은 괜찮나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로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초기 소견으로는 심각한 혈액 질환으로 보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준호와 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각한 혈액 질환이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며칠간 입원하면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든 해주세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온갖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MRI, CT 스캔, 골수 검사. 어린 준은 바늘에 찔리고 기계에 들어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준호와 리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준이 곁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준호와 린을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상담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이는 희귀 혈액암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형태이고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혈액암이라고요? 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치료는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골수 이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험이 일부 커버하겠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수십만 달러는 예상됩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수십만 달러. 준호와 린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족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준이가 잠든 후 준호와 린은 복도에 나와 앉았습니다. 준호, 우리 어떡해? 린이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준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절대로. 돈을 어떻게 마련해?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준호는 절망 속에서도 아내와 함께 버텼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기존의 아르바이트들을 계속하면서 추가로 더 많은 일을 찾았습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이사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식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병원비를 마련하고 병원에서 아이가 잠든 동안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막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달려가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준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예쁜 얼굴은 창백해졌고 통통했던 몸은 말라갔습니다. 아빠. 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그래, 준아? 준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파요. 알아, 준아. 아빠도 알아. 하지만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약속해. 준이는 곧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 돌아가서 같이 놀 거야. 좋아요, 아빠. 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휴직하고 병원에서 준이를 돌봤습니다.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키며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린,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요, 준호 씨.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준호와 린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딸은 살 거예요, 반드시. 네, 반드시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고 준호가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린이 사라졌습니다. 3주간의 치료가 진행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린?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간호사였습니다. 준호 씨, 린 씨가 오늘 아침 일찍 병원을 나가셨어요. 준이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 갔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급히 나가셨어요. 준호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병원에 갔을 때도 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절망했습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떠난 것인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난 것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혼자라도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준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너를 지킬게. 준호는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 빌린 돈, 막노동으로 번 돈,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병원비를 충당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야, 무슨 일이니? 준이가 많이 아파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많이 필요해요. 부모님은 가지고 계신 돈을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준호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 때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안해, 이런 부탁하게 돼서. 하지만 정말 급해. 나중에 꼭 갚을게. 친구들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위험한 고공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돈만 더 준다면 뭐든 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은 현장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지만 동료가 붙잡아 주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정도가 아닌데? 진짜 쓰러지겠어. 괜찮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준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준아.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신 거야. 엄마 보고 싶어요. 알아, 준아. 아빠도 엄마 보고 싶어. 준호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밤이면 준호는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린,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왜 연락이 없나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날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야? 하지만 그것은 곧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준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 자의로 집을 나간 경우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3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린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병원비는 계속 쌓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병원비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려면 비용을 납부해 주셔야 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곧 마련할게요. 준호 씨, 저희도 이해하지만 가능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준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실에서 잠든 딸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준아,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작고 연약한 딸의 얼굴을 보며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병실에서 준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씩씩하게 밥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준아, 조금만 더 먹자. 밥 먹어야 힘이 나잖아. 네, 아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린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린. 준호. 린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간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도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준이가 외쳤습니다. 린은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지. 미안해. 린은 울었습니다. 준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기쁨, 안도, 분노, 혼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이가 잠든 후 준호와 린은 병원 옆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린, 대체 어디 있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준호. 설명할게요. 린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표예요. 병원비 전액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전부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준호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수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준호는 놀람과 혼란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사실 우리 아버지는 상당한 부자예요. 뭐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분이고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럼 왜 유학 생활 때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어요? 아버지가 제 유학을 반대하셨거든요. 여자가 무슨 유학이냐, 집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이 있었어요.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미국에 왔고 제 스스로의 의지로 공부한 거예요. 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크게 싸웠어요. 저는 아버지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그렇다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저는 혼자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유학을 마쳐야 했어요. 졸업하면 제 능력을 증명하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돌아가려고 했어요. 준호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이 위독한 상황에서 결국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안 했던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안 받아주실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우리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네, 중국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린은 그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집이었죠. 용기가 나지 않아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고 오랫동안 저희 집을 돌봐주신 집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그리고 서재에 계신 아버지께 바로 달려갔고 말했어요. 아가씨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흰머리가 조금 느신 것 말고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지만 곧 표정을 굳히시더니 돌아서셨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 딸이 많이 아파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 말씀하셨죠. 내가 떠날 때 뭐라고 했느냐? 내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죄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가거라.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책임져라. 저는 쫓겨났고 그날은 그렇게 발걸음을 돌렸어요. 준호는 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린은 한 달 동안 매일 아버지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처음에 아버지는 저를 외면하시며 그냥 지나가셨지만 저는 매일 갔어요. 비가 오는 날도 추운 날도 매일 아버지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2주일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버지는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3주일째 되던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궁금하지도 않았냐? 내 딸이 아프니 이제야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연락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약속했잖아요. 제 힘으로 해내겠다고. 졸업하면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이가 생기고 준호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변명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아버지. 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어요. 모든 걸 쏟아내며 울었어요. 아버지도 우셨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시는 걸. 리나.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내 딸 많이 힘들었구나. 저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리나, 사실 나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내 소식을 알고 있었단다. 사람을 시켜서 내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지. 정말요? 저는 놀랐어요. 그래. 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독립하고 싶다고 했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준호를 만난 것도 알고 있었고, 결혼한 것도 손녀가 태어난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는 또 울었어요. 이제 내 손녀를 살려야지. 그리고 너희 가족도 제대로 돌봐줘야지. 아버지는 그날 바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준호는 가만히 들으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리나, 조건이 하나 있단다. 이제 손녀도 보고 싶고 하니 정중국으로 돌아오기 싫다면 가까운 한국으로 가서 준호와 살아라. 그것이 내 조건이다. 한국이요? 네, 아버지는 제가 너무 멀리 있는 게 싫으셨대요.
중국으로 돌아오면 제일 좋지만 그게 싫다면 적어도 가까운 한국에서 살면서 가끔 왕래하라고 하셨어요. 린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한국에 가서 살면 어때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부모님이 계신 곳. 오랜만에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준이가 살 수 있다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린,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서 살아도 괜찮아요. 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절망과 피로,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이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최고 의료시설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준이의 치료를 맡았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시도되기도 했고 최첨단 의료기술과 약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준이는 몸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이의 상태가 호전되어 갔습니다. 치료 2달째는 암세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3달 후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약물 치료만 꾸준하게 받는다면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겠습니다. 준호와 린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우리 준이가 살았어요. 덕분에 준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년 후 준이는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작은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왔고 빠졌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준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준아. 집에 가자. 우리 새로운 집으로. 준호와 린 그리고 준이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미국의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곳에는 힘들었던 추억도 고통스러운 기억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기억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준호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린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은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준호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린의 아버지가 추천해준 회사였지만 준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일했습니다. 린도 회계법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주말이면 준호의 부모님이 방문해 손녀를 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준아, 할아버지 왔단다. 할아버지. 준이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많이 건강해졌구나.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린의 아버지도 가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준아, 그래. 우리 예쁜 손녀. 외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선물을 잔뜩 사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사주시면 안 돼요. 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손녀 보는 재미에 사는 거지. 외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때로는 부당하지만 사랑과 헌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기적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과 중국인 아내, 그리고 작은 딸 준이가 만들어낸 그 기적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준호와 린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준이는 앞서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요. 알았어, 준아. 천천히 뛰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준호,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게요. 돌이켜보면 꿈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겨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린.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와 리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불공평할지라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절망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준은 이제 건강하게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준이는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아빠, 엄마, 나 행복해요. 준이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도 행복해, 준아. 우리 모두 행복해. 하늘에서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